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GI 서울보증의 먹통 사태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대출자들의 불안과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보증이 선대출 후보증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방침대로라면 신규 대출자들에게도 대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만 정작 은행들이 선대출을 망설이는 모습이 있어서 실제로 대출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오늘 뉴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최근 사흘 동안 참 말이 많이 나오고 또 계속 다른 말이 나와서 정확하게 대출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혼선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SGI가 보증하는 전세 대출이 현재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것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SGI 서울보증보험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먹통 이전에 적격 심사를 이미 통과한 신청자들은 문제없이 은행에서 선대출을 내주는 상황입니다. 선대출 후 보증이 협의됐기 때문인데요. 신규 대출자들도 이 방침에 따라 전세대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14일 먹통 이후 신규 대출자들을 두고는 서울보증과 은행 사이 입장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현재 먹통으로 불가한 건 대상자를 가르는 적격 심사와 대출 직전 나오는 보증서 교환 절차인데요. 서울보증은 전산상 심사가 불가하더라도 은행이 해당 대상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대출 후 보증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은행은 서울보증의 전산 먹통으로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대출을 내주기까지는 은행 지점별 판단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SGI 서울보증은 대출을 내줘도 된다고 하지만 은행에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꺼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시스템 복구가 되면 해결이 될 겁니다. 그 복구는 언제 되는 것으로 보입니까? 네, 문제는 아직도 복구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업계 내에서는 완전 복구는 이번 주도 힘들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은행도 시스템 오류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경우 사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먹통이 최소 일주일이 되는 다음 주가 되면 통상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신청하는 신규 대출자 타격도 불가피해지기 때문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이렇게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SGI 서울보증의 시스템 오류가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관련된 대출 보증 제도의 변화가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규제 지역의 전세 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 범위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오류 때문에 대출이 늦어지는 가운데서도 금융당국이 보증 축소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증 비율의 인하 시점 그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6.27 대책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에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전세대출을 내주는 금융회사의 책임이 커지면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대출 문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 보증기관 중 하나인 서울보증에 시스템 장애가 생겨 이어지면서 보증 비율 축소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제 오후 금융당국이 보증 3사와 논의해 당초 계획대로 21일부터 보증 비율을 낮추기로 정리했습니다. 네, 바로 이 변화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에는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았는데 대출이 만약에 안 나오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앞서 보도된 대로 보증 적격 심사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은행들도 대출 상담만 받고 접수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 발생 전에 보증 심사를 끝낸 상품에 한해서만 선대출 후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신규 대출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건 90%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시스템 장애로 인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장애가 얼마나 더 이어지냐에 따라서 자칫 복구와 함께 10% 깎인 보증 비율로 전세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등으로 닭고기 수급 차질이 계속되면서 요즘에 치킨 업계가 비상입니다. 이에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굽네치킨이 특단의 조치를 내놨는데 소비자가 선호도가 높은 닭다리살에다 닭가슴살을 섞어 쓰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다고 가격이 내려가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이게 일부 지점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네, 여기에 따르면 굽네 치킨을 운영하는 GM푸드는 닭다리살 수급난이 계속됨에 따라 기존 순살 구성에서 다리살을 줄이고 가슴살을 혼합해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굽네 측은 순살의 가슴살 혼합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다리살보다는 가슴살 비중을 적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는 가맹점들과 필수 품목 협의 절차를 거친 뒤 구체적인 시행일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 가맹점들 사이에선 국내 순살은 다리살 100%라는 이유로 먹는 손님들이 많은데 가슴살을 섞으면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그런 우려를 본사라고 모르지는 않을 텐데 업계 전반적으로 특히 부분육 수급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치킨 업계는 다리와 날개 등 인기 부분육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슴살은 재고가 쌓이고 있어 메뉴 구성 등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처럼 부위를 변경하거나 원산지를 바꾸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교촌의 경우 최근 국산 닭을 사용하던 윙 시리즈를 단종하고 태국산을 사용한 윙박스를 내놨습니다. 지코바 치킨도 올해부터 순살 치킨에 브라질산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으로 변경해도 가격은 기존과 같거나 시차를 두고 인상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는 일반 뼈 한 마리 메뉴 대비 순살 메뉴가 4,000원이 비싼 만큼 부위 변경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단입니다. 이어서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는 고용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고용시장에서 고령층의 고용이 늘고 청년층과 제조업 고용은 감소하는 추세가 또 이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회복되는데도 청년층 등의 소외 현상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양상인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지난달 취업자 상황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09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는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넉 달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내수 부진과 통상 리스크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가 8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5월보다 감소폭이 커지며 12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취업자도 9만 7천 명 줄면서 1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연령별로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60대 이상에서 34만 8천 명, 30대에서 11만 6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7만 3천 명 줄면서 3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5.6%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떨어지며 1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층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단기간 내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라며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민영입니다. 이런 고용 위기 속에서 민주노총 전 위원장 출신으로 처음 장관직에 도전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받으러 국회를 찾았습니다. 각종 현안, 특히 논란이 많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청문회 주요 발언들 짚어주시죠. 네, 김영훈 후보는 청문회에서 노조법 2, 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과 관련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이 가능한 명분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 경영권 문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 문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죠. 네, 김 후보는 주 4.5일제는 가능한 곳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추진 과정에서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져 양극화가 심화하지 않도록 선도하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올해 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돼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잘 살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이번엔 각종 불법 의혹으로 적발된 기업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CJ그룹입니다. 부실 계열사의 자금 조달에 그룹 내에서 상부상조하는 건 자칫 한 회사의 부실을 그룹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어서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CJ가 이를 우회하려고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차원입니다. 네, 구체적인 혐의 내용 짚어주시죠. 네, CJ와 CJV는 지난 2015년 증권사와 총수익 스와프 TRS 계약을 맺고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TRS는 쉽게 말해 담보계약인데요. CJ건설의 주식과 채권 등 자산가치 변동으로 차익이 발생하면 CJ가 이를 대신 정산해주는 조건으로 증권사가 CJ건설의 자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CJ건설은 저금리를 적용받아 영구 전환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TRS 자체는 합법이지만 문제는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TRS를 쓰면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자본 잠식 상태였던 CJ건설과 시뮬라인이 CJ와 CJV의 시종을 담보로 전환 사채를 발행하면서 모두 53억 원의 이자 비용을 부당하게 절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CJ 측은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공정 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면서 의결서를 받은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TRS 계약은 앞서 다른 기업들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효성 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 간 TRS 거래를 했다며 공정위가 제재했는데요. 효성이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까지 갔지만 부당 지원이 맞다고 결론 났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난 2017년 TRS 방식으로 SK 실토론 지분을 인수해 최근까지 공정위와 법적 분쟁을 벌였는데 이 경우 대법에선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 현장에서 500건이 넘는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불법 하도급이 여전히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연신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들이 적발됐습니까? 국토부가 올 상반기 1,007개의 건설 현장에 대한 불법 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 행위들이 적발됐는데요. 단속 현장 대비 적발 현장 비율인 적발률은 1년 전보다 4.5%포인트 감소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행위들을 살펴보면 크게 불법 하도급과 무등록 시공, 티프 컴퍼니, 대금 미지급 등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불법 하도급 문제가 40% 가까이 집계돼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하도급은 원도급자와 계약한 하도급자가 그 밑에 또 다른 하도급자를 고용해 계약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사의 질과 안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적발된 업체들은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네, 영업 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건설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가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받았는데요.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AI 기반의 불법 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조만간 주가 조작 적발 시스템을 뜯어고칠 테스크포스를 꾸립니다. 2005년 통합 이후에 세 번째로 대대적인 시장 감시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들어가는 건데 앞서 2차 구축되는 무리한 추진으로 논란을 빚은 적도 있어서 이번 결과가 특히 주목됩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TF는 언제 설치됩니까?
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이르면 한 달 내로 이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사전 기획하는 작업이 이미 5월경에 시작이 됐고요. 조만간 IT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TF 조직을 설치하고 개발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TF는 일단 10여 명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거래소의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는 하드웨어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최소 100억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 시스템을 하드웨어부터 통째로 바꾸는 작업은 2005년 이 한국거래소 통합 당시와 2018년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 시스템 개선 작업 때 다소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2018년 5월에 AI 기반 차세대 시장감시 시스템 엑사이트를 가동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실효성 문제 그리고 가동 지연 등을 이유로 거래소 내부 감사가 이루어졌고 또 일부 직원은 징계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체 예산 80억 원 규모의 AI 분야는 적은 예산만 투입이 돼서 AI 적발 모델 마련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내부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에 거래소는 시장감시 분석 툴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적발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AI 활용 적발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소를 찾아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한 만큼 이 가동 시점도 당초 목표인 2028년경보다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자본 건전성이 악화된 롯데 손해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 조치가 임박했습니다. 롯데손보가 자본 확충 계획안을 제출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묘책은 없어 보입니다. 최윤하 기자, 일단 자본 확충안을 제출은 한 상황인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롯데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에 하반기 유상증자, 재보험 가입, 계약 이전 등 내용이 담긴 자본 확충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유상증자 계획은 담기지 않았는데요. 롯데손보는 내부적으로 유상증자를 검토했지만 이번 계획안엔 유상증자 규모와 주체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무래도 대주주가 사모펀드인 만큼 유상증자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말 롯데손보 경영실태 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 자본 적정성 잠정 등급 4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롯데손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금융위인 정례 회의에서 금감원의 의견으로 확정이 나면 롯데손보는 적기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기 시정 조치란 금융당국이 건전성이 악화된 금융사에 경영 개선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정 조치로 롯데손보는 이 가운데서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 개선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미국 물가 상승 우려로 외국인이 매도세에 나서면서 오후 3시 기준 코스피가 1% 안팎 내린 3,181선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3% 내외 하락하며 810선 안팎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 주간 종가보다 6원가량 오른 달러당 1,386원 내외에서 거래되는 중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고려할 단계는 전혀 아닌 걸로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전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서울 부동산 상황을 살펴볼 때 토허제 확대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토허제는 비상시에 쓰는 비상정책이라며 지금 다행히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는 잡히고 있는 걸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국제유가 상승에도 달러원 환율이 내리면서 수입 물가가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는 133.86으로 전달보다 0.6% 내렸습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커피가 13.5% 내렸고 메틸 에틸케논이 7.3%, 니켈 1차 제품은 3% 떨어졌습니다.